18호 13회입니다. 13. 친정엄마의 죽음. 영업하며 희한한 것은 가게를 하면서 한 번도 화를 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다. 손님들이 김치가 떨어져 미안하다고 말하면 짜증이 날 텐데도 아무도 화내지 않았다. 모두 바쁜 나를 바라보며 그러려니 그저 라면이나 먹을 수 있게만 해달라는 표정으로 이해했다. 뉴스에서나 혹은 내가 예전에 다른 식당에 갔을 때 손님들이 주인을 불러 트집을 잡거나 따지는 경우를 종종 봤었는데 희한하게 우리 집은 내가 실수해도 이해를 해주고 아무도 기분 나빠하지 않았다. 난 누가 뭐라고 소리 지르면 유난히 싫어하는 성격 때문에 장사하면서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건 정말 행운이 아닐 수 없었다. 손님이 많다 보면 나도 신이 아닌지라 라면이 사실 불었을 때도 있었고 덜 익을 때도 있었다. 라면 3인분을 끓이고 있는데 한 사람이 와서 라면을 달라면서 영화 시간이 10분 정도 남았다고 하면 난 마음이 급해졌다. 10분 안에 라면이 나가면 되는 게 아니라 10분 안에는 라면을 끓여서 손님이 먹고 극장 층까지 올라가야 한다는 말이었다. 그러니까 3분 안에는 손님상으로 나가야 했다. 다시 따로 끓이려면 빠른 시간에 못 나갈 것은 뻔한 이치였다. 그럴 땐 먼저 끓이고 있던 냄비 안에 얼른 물과 라면 하나를 더 넣었다. 그리고 어차피 한 냄비에서 끓여 나가면 다음 손님 받기도 난 편했다. 그러니 어떤 면은 살짝 불었고 어떤 면은 살짝 설 익었을 것 같아 조심스러운 눈길로 그들을 보자면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도대체 라면에다 무슨 짓을 했길래 라면이 이렇게 맛있어요? 신기한 일이었다. 나의 손이 마술사의 손이라도 된단 말인가. 우리 집에서 라면을 먹고 나가면서 맛없다고 투정 부리는 손님은 한 명도 없었다. 식당의 가스불은 집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화력이 높기 때문에 마술의 힘이라면 아마도 그 화력이지 싶었다. 라면을 2년 넘게 끓이다 보니 이제 면발들과 눈으로 대화하는 물론 그 경지를 넘어 텔레파시까지 가능했다. 어떤 소리로 끓으면 가장 맛있는 타이밍인지 라면이 보글보글 말해주었고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잽싸게 알아채고 난 면발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면발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아는 텔레파시가 있었다. 그리고 난 처음부터 바지락을 넣지 않았다. 바지락을 너무 오래 삶으면 바지락 살이 쪼그라들어 볼품이 없기 때문이었다. 바지락 살은 무조건 통통해야 보기도 좋았지만 맛도 좋았다. 원래 음식은 먼저 눈으로 먹고 나중에 입으로 먹는 것 아닌가. 난 초 단위로 쪼개며 음식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 손님들이 다시 오게 하기 위해선 말이 필요 없었다. 음식은 음식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오늘도 손님이 아침부터 많았다. 역시나 엄마가 하늘에서 뿅 하고 떨어졌다. 엄마는 오기만 하면 옷소매부터 걷어올리고 주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엄마가 몰래 우리 가게에 간다는 것을 알고 오빠한테 한번 크게 혼나고부터는 엄마도 더 조심했고 나도 아예 엄마가 오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었다. 엄마, 오빠가 보면 어쩌려고? 또 왔어. 나는 엄마가 와서 쌓여있는 설거지를 도와주니 좋으면서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엄마는 얼른 손님 음식이나 만들어주라며 손짓하고 돌아서서 쌓인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다. 난 엄마의 등 뒤에서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엄마는 진짜 신기해. 내가 바쁘기만 하면 엄마가 뿅 하고 나타나. 낮에 바쁘면 낮에 오고 저녁에 바쁘면 저녁에 오고.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신기해. 아무리 엄마 뱃속에서 나온 막내딸이라도 그러니까 엄마가 낳은 딸이라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고 미리 엄마에게 전화해 주나? 엄마는 나의 주절주절 우스갯소리에 그저 빙긋이 옅은 미소를 지으며 설거지에 여념이 없었다. 등 뒤에서도 엄마의 미소는 알아볼 수 있었다. 나는 와준 엄마가 고마워 그저 기뻤고
엄마가 등장하자 발걸음도 가볍게 열심히 주문받은 손님 음식을 만들고 테이블을 치우고 또 들어오는 손님들 주문을 받고 음식을 만들고 돈을 받고 잔돈을 거슬러주며 혼이 빠지게 바쁘게 일했다. 9시가 되어가니 손님들이 얼추 빠져나가자 그제야 한숨을 돌리고 설거지하는 엄마를 쳐다봤다. 그런데 언뜻 본 엄마의 등이 평소의 모습과 달랐다. 이상했다. 움직이지 않았다. 처음으로 상가에 에스컬레이터가 멈췄을 때 들었던 오싹한 그 기분이 느껴졌다. 사람이 예측하고 바라보던 그 평소의 모습과 다를 때 이렇게 이상한 기분이 들 수가 있을까? 순간 섬뜩했다. 엄마가 설거지통에 기대에 그대로 멈춰 있었다. 엄마에게 기어코 큰일이 일어난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무서웠다. 엄마, 왜 그래? 엄마는 원래 왜소하고 마른 편이었지만 그래도 47kg는 나갔었는데 내가 식당을 하고 43kg로 줄어 있었다. 형제들이 난리를 칠만했다. 나는 무서움에 떨며 아주 마른 작은 어깨를 안았다. 다행히 엄마가 아주 가늘게 숨을 쉬고 있었다. 돌아가신 게 아니었다. 엄마는 심장 쪽으로 손을 가져가며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나는 엄마가 이러다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싶었다. 순간 엄마가 돌아가시는 것보다 형제들이 원망하는 눈길이 떠올라 무서웠다. 엄마, 많이 아파? 어떡하지? 병원으로 갈까? 엄마는 말을 띄엄띄엄 간신히 했다. 아니다, 아니야. 만에 하나 엄마가 여기서 일하다가 병원으로 가서 무슨 일이 생기면 네가 형제들한테 얼마나 원망 듣겠니? 내가 죽더라도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 내가 어서 오빠 집으로 돌아가 있어야 해. 나는 엄마를 안다시피 해서 의자에 앉혔다. 엄마, 지금 그 몸으로 오빠 집으로 어떻게 가? 집이 골목 하나만 건너면 되는데 뭘 못 가냐? 앉아서 조금 쉬면 좀 낫겠지? 넌 내가 오늘 여기 왔었던 걸 형제들에게 일절 말하지 마라. 절대로. 알았지? 엄마는 힘겹게 마지막 힘을 짜내며 눈에 힘을 주었다. 무서웠다. 너무 떨려 엄마를 오빠 집 앞에서 내려주고 찜질방으로 가는 동안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올까 봐 운전하는 손과 악셀에 올려져 있던 발이 덜덜 떨렸다. 다행히 오빠에게 걸려오는 전화는 없었다. 엄마는 살아있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래, 그렇게 사람이 금방 죽지는 않는 거지. 주변의 친구 엄마들은 아프기 시작하고 몇 년을 고생하다 돌아가시지 않던가. 엄마는 이제 아프기 시작했으니 몇 년은 더 사실 거야. 혼자 이랬다 저랬다 별 생각이 다 들었다. 저승사자가 설마 그렇게 정정했던 사람을 바로 데려가지는 않을 거야. 다시는 가게에 오지 못하게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아침이 되어 불안한 마음으로 가게에 나갔다. 일요일이었다. 손님이 많은 날이었다. 생각보다 상가 활성화는 요원한 일이었다. 우리 가게만 잘 됐지 다른 집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손님이 줄었다. 장사하던 사람들이 장사가 잘 안 된다는 말이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 사람들이 장사가 잘 돼야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텐데 자꾸만 한숨 소리만 깊어지니 상가 활성화는 너무나도 멀게 느껴졌다. 핸드폰을 수시로 쳐다봐도 오빠에게 연락이 없어 아무 일도 없나 보다 하고 한숨을 돌린 후 한참 점심 손님을 받고 있는데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벨소리가 이상하게 떨리며 울렸다. 내 심장도 같이 떨렸다. 난 저 전화가 왠지 오빠의 전화 같았다. 바쁜 점심시간에 나의 지인들은 전화하지 않았다. 그리고 요즘 가게를 하면서 아무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찾는 벨이 울리지 않은 지 오래였다. 난 불안해서 전화의 액정 화면을 쳐다보기가 무서웠다. 불안은 이상하게 감지되는 것이 있었다. 역시 핸드폰 액정에는 오빠라는 글자가 떠 있었다.
오빠는 급한 일이 있지 않으면 전화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특히나 이 바쁜 점심시간에 오빠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는 건 어젯밤 엄마의 일과 분명히 연관되어 있다는 걸 난 모를 리가 없었다.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다. 전화를 받는 손이 달달 떨렸다. 엄마가 돌아가실 것 같단다. 지금 병원 응급실이다. 아침에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아무것도 물어볼 수가 없었다. 나는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세상이 그대로 정지되어 버렸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병원으로 달렸다. 엄마에게 달리는 차 안에서 보이는 풍경들이 내 마음처럼 모두 떨고 있었다. 가로수의 나뭇잎도 높은 건물들도 그리고 자동차 도로도 모두 흔들렸다. 비가 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건물들이, 나뭇잎이, 도로가 모두 젖어 있었다. 운전하는 내내 나 혼자 떨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병원에 도착한 나는 응급실로 달리다 생각하니 자동차 문을 잠그지 않은 것 같았다. 그러나 자동차야 누가 훔쳐가든 나는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만나야 했다. 이상도 하지 병원의 관계자들도 복도를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비를 맞은 것처럼 모두 젖어 있었다. 엄마는 이미 의식을 잃어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 엄마 또한 젖어 있었다. 그런데 오빠만은 젖어 있지 않았다. 나는 그제야 내가 울음을 멈추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빠는 엄마가 쓰러진 상황을 메마른 음성으로 간단히 설명해 줬다. 교회 가신다고 깨끗이 샤워하시고 옷을 갈아입으시고 나와 커피 한잔 하신다기에 엄마 스타일로 커피를 타서 돌아섰는데 방금 전까지 식탁에 앉아 계셨던 엄마가 안 보이는 거야. 나는 오빠가 말하는 엄마의 커피 스타일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다. 엄마는 늘 식사 후에 커피를 한 잔 마시길 즐겨 하셨는데 엄마의 커피는 이랬다. 커피 한 스푼, 크림 2스푼, 설탕 3스푼을 넣는 게 우리 형제들의 1, 2, 3 공식이었다. 달달한 커피를 마시면 엄마는 소녀처럼 해맑게 웃으며 이렇게 마셔야 소화가 잘 되지 하면서 한마디 꼭 덧붙이셨다. 너희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쓴 독약을 마시니? 이렇게 달달한 맛있는 커피를 마셔야 소화가 되지. 그렇게 쓴 커피를 마시면 소화가 되냐? 엄마는 그렇게 쓴 걸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고 하셨다. 엄마는 거기다 달달한 커피를 마신 후 땅콩버터 사탕을 하나 더 드셨다. 그래야 1% 부족한 소화가 완벽하게 된다고 하셨다. 엄마는 밥은 반 공기도 안 드셨다. 엄마가 드신 밥의 칼로리보다 커피에 든 설탕과 프림의 칼로리가 더 높을 것 같았지만 80세가 넘으신 분에게 엄마는 그렇게 드시면 혈관이 막혀요. 그러니 프림도 빼고 설탕도 빼고 우리처럼 마셔요 라고 할 수는 없었다. 물론 우리 형제들은 수시로 엄마의 커피에 마지막 설탕 3번째 숟가락을 넣으면서 엄마를 바라보고 엄마 이건 넣지 않으면 안 될까? 우린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꼭 물었었다. 그러면 엄마는 야야 그걸 빼면 무슨 맛이냐? 달달한 건 나에게 소화제라니까. 그렇다. 우리는 엄마만의 특별한 달달 소화제를 뺄 수가 없었다. 엄마의 유일한 낙인 달달한 커피를 어떻게 건강을 생각하시라며 쌀쌀맞게 마지막 설탕 숟가락을 뺄 수 있단 말인가. 사실 3숟가락 넣는 척 신용만 하고 가끔은 설탕을 엄마가 원하는 고봉으로 넣지 않고 시장에서 쌀이나 보리나 곡식을 파는 상인들이 대박을 정확하게 깎아서 담는 것처럼 우리도 설탕을 설렁설렁 그렇게 3번을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엄마는 한 모금 입을 대고는 귀신같이 말했다. 이거 맛이 왜 이래? 설탕 숟가락 왔다 갔다 하는 신용만 했냐? 우리는 엄마의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다 같이 웃었다. 오빠 같았든 내 같았든 언니 같았든 우리는 그 마음을 서로 잘 알았다. 우린 그렇게 엄마의 커피에 설탕을 줄여보려 한두 번 시도했던 게 아니었다. 오빠의 이야기가 이어졌다. 엄마가 보이지 않아 깜짝 놀라서 아래를 보니
의자 아래로 쓰러져 계셨다. 119를 불러 병원에 왔는데 심근경색이라나?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있는데 2개는 벌써 막혀 있었던 것 같고 하나는 최근에 막힌 것 같다고 그러더라. 아무튼 엄마가 오늘을 못 넘길 것 같으니 가족에게 빨리 연락하라고 해서 형제들 다 불렀다. 다른 형제들도 지금 오고 있을 거야. 오빠는 어제 저녁에 엄마가 가게를 도와주다 쓰러지신 건 모르는 눈치였다. 나는 이 상황에서도 엄마가 쓰러지신 결정적인 이유를 모르는 것 같아 안도했다. 슬픔이 다시 차오르자 오빠마저 젖어 보였다. 난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의사가 보호자를 불러 오빠가 급히 나갔고 나랑 엄마랑 둘만 남게 되었다. 눈물이 온통 얼굴을 덮었다. 엄마의 침대가 바다에 떠 있는 것처럼 울렁거렸다. 엄마, 미안해. 내가 식당을 해서 엄마가 나 때문에 돌아가시게 생겼어. 미안해서 크게 말하지도 못했다. 엄마는 마치 내 말을 알아들은 사람처럼 나의 손을 힘주어 잡았다. 그 힘이라야 미약했지만 그래도 느낌이 전달될 정도였다. 엄마는 말은 못했지만 어쩌면 내 말을 알아듣고 그렇게 마지막 힘을 내신 걸지도 몰랐다. 그리고는 곧바로 엄마의 심장과 연결되어 심장의 근육에 생기는 활동 전류나 활동 전이의 시간적 변동을 파상으로 기록하는 기계의 심전도계에서 삐 하는 소리가 나며 엄마의 심장은 그대로 멈췄다. 가로로 일직선의 신호와 삐소리가 계속되었다. 다른 형제들은 보지도 못하고 엄마는 내 손을 잡은 채 정지됐다. 엄마의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형제들이 달려오는 중에 엄마는 그만 돌아가신 것이다. 병원에 도착하고 3시간도 안 되어 엄마는 그렇게 쓸쓸히 자식들도 다 만나지도 못하고 마지막 길을 서둘러 떠나셨다. 마지막 가는 길에 나를 원망하는 내색도 없이 내 손을 꼭 잡고 그렇게 돌아가셨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1시간이 흐른 후 도착한 언니와 막내 오빠는 이렇게 울부짖었다. 아니, 엄마가 왜 아픈데도 특별히 없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셨다니? 엄마는 뭐가 급해서 우리가 도착도 하기 전에 눈을 감은 거야? 늦게 도착한 형제들은 망연자실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가게 도와주다 돌아가셨다고 말하기가 떨리고 무서웠다. 난 그냥 모든 게 무서웠다. 두려움에 떨며 편하게 울지도 못했다. 목이 찢어지게 아팠다. 엄마를 떠난 슬픔보다 형제들에게 들킬까 혼날 생각을 하느라 내 몸은 오그라들었다. 오빠가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의사 말로는 엄마가 감당하기 힘든 일을 하신 것 같다고 하면서 요즘 엄마가 무슨 힘든 일을 하셨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생각해 봤지. 그러자 형제들이 일제히 나를 쳐다봤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어제 저녁에 노인정에 필요한 매트를 운반할 일이 있었는데 노인정에 계신 분 중 그나마 엄마가 가장 건강하시니까 엄마가 운반했던가 봐. 집에 돌아오실 때 꽤 피곤해 보이시더라고. 조금 힘들어 하시면서 주무시긴 했지만 이렇게 돌아가실 줄은 몰랐어. 아마 그때 심장 혈관에 무리가 간 게 아닌가 싶어. 엄마는 집에 늦게 들어가면서 오빠에게 그렇게 말했던가 보았다. 엄마는 통증이 심해 아마도 이미 돌아가실 것을 예감했고 마지막 가면서도 형제들에게 막내딸이 혼날까봐 나를 걱정하신 것이다. 오빠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형제들은 나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모두 엄마를 탓했다. 엄마는 뭐 한다고 그렇게 무리한 일을 도맡아 하신다니? 노인네가 힘을 아끼고 조심해서 살아야지. 이팔 청춘도 아닌데 말이야. 눈치 빠른 언니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아무래도 오빠의 말을 100% 믿는 것 같지는 않았다. 우리 가게에서 일을 도운 게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나는 어제 저녁 우리 집에 들어오는 엄마의 모습이 또렷이 떠올랐다. 손님들이 가게에 꽉 찬 모습을 보고 웃으며 달리다시피 들어오셨다.
그리고 몇 시간을 설거지에 매달려 있었다. 어제 저녁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았다면 오늘 절대로 돌아가시지는 않았다는 것을 나는 차마 입 밖으로 말하지 못했다. 심장에 십자가를 달고 평생을 살아야 할 것 같았다. 장례식장에서 말 못할 죄인인 나는 오열했고 기절했다 쓰러졌다를 반복했다. 입이 있으나 말을 할 수 없는 죄인은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다. 장례식장에선 오빠가 말한 엄마의 매트 운반 사건 이야기로 내 죄는 조용히 덮였다. 그렇게 엄마를 아버지 옆에 묻고 며칠 만에 나는 다시 장사에 매달렸다. 이 집 저 집 문 닫는 분위기에서 오랫동안 문을 닫을 수도 없었다. 사람들이 왔다가 이 집도 망했군 생각할까 싶어 마음 편히 쉴 수가 없었다. 문은 열었지만 엄마를 돌아가시게 한 장본인이라는 생각에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설거지하다가 싱크대에 기대져 움직이지 못하던 엄마는 이미 그때 돌아가신 거나 마찬가지였다. 주방을 쳐다보면 엄마가 등을 멈춘 채 서 계셨다. 그렇게도 겁이 많던 나는 이제 무섭지 않았다. 환상이라도 좋으니 엄마가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귀신인 나였지만 엄마가 나타나면 무섭지 않을 것 같았다. 아니 정확히는 잘 모르겠다. 아이들 대학을 졸업시켜야 했으므로 어쩌면 그 일념으로 그렇게 무서움도 이겨내려 했던 건지도. 자식은 그렇게 세상 어떤 것도 뛰어넘게 하는 추동의 힘이 있었다. 엄마는 여기서 죽으면 막내딸이 형제들에게 말 들을까 싶어 몇 시간을 정신력으로 버틴 것이다. 그리고는 엄마는 이제 됐다 싶으면서 긴장이 풀렸을 테고 그렇게 오빠 집에서 쓰러지신 게 분명했다. 가게에서 손님을 받다가도 부지불식한 엄마를 떠올리면 자동으로 눈물이 줄줄 흘렀다. 장례식장에서도 그렇게 울었는데 아직도 어디에 그렇게 많은 수분이 내 몸 안에 있었을까. 동해의 바닷물을 다 끌어와도 이만큼 흐르지는 않을 것이다. 끊이지 않고 흘러내렸다. 나중에는 온몸에서 모든 수분과 소금기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어떨 때는 몸을 지탱해주던 뼈도 녹아내려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해면체가 된 것처럼 힘이 하나도 없었다. 나는 팔을 들 힘도 없었다. 스타게이트 분양받아 수고하지 않고 쉽게 돈 벌겠다는 생각이 그렇게도 큰 죄였단 말인가. 남들은 앉아서 임대료 받고도 잘들 살던데 난 그렇게 편히 살 운명이 아니었던 말인가. 사람이 자기 팔자가 있다는데 난 몸으로 움직여 살아야 할 팔자였던 말인가. 난 엄마 없이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현실감이 들지 않았다. 이 세상에 엄마가 없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믿으라는 말인가. 나에게 엄마는 전부였다. 죄의식에 사로잡혀 정신이 혼미했다.